오늘 토론의 자장은 녹색소비자도 공동대표이시고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이신 이성환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토론은 자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서창호 집행위원장님부터 토론하시겠습니다. 금융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민들, 서민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파산이나 개인회생 업무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전국적인 시민단체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전국 한 8, 9개 단체가 함께 논의와 파산 업무나 어떤 사회적 금융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고, 금손액과도 정책적으로 같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당사자들하고 만나는, 늘상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고금리로 금리 문제, 채무 문제로 상담을 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표현은 이제 금융 피해자라고 하는데, 채무 문제가 본격화된 게 IMF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은 어떤 두 가지 맥락에서 금융 채무가 심각하게 됐다고 봅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이 개편되면서 실질 소득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 노동이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소득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배경과, 또 하나는 고금리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금융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를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힘은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저희들이 파산 업무라든지 당사자의 채무 문제를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저소득층이고 또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의 대출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혹은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계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문을 두드리면 찾을 수 있는 데가 결국에는 제2금융권과 대부밖에 사실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전, 4년 전까지는 66%의 합법 대부, 그리고 오토바이 명함 또는 불법 대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파산해보면 거의 대다수가 대부업의 대출 금리, 대출로 인해서 파산하는 분들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 80% 정도가 아마 대부업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39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에 39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민명도 의원실 자료인데요. 이자율이 30% 이상, 그리고 35% 이상의 대부업 포함해서 이자를 대출을 냈던 저신용 빈곤층이 92%입니다. 92%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이런 고금리에 역으로 빈곤층이, 저신용자가 오히려 채무가 훨씬 더 급전이 생활비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고금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양태를 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40페이지 보시면은 또 표가 있습니다. 40페이지 보면은 20세에서 35세까지 기혼자 혹은 35세 이상 시민 대상 900명 정도 설문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 한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가계대출 현황 및 악성화 진단 대책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118명이 현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에 울며 겨자먹기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채무 연수기관은 지속적으로 대부업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앞서 두 분의 발제에서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27.9%의 금리로 본회의에 올리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20% 이하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은행에 우리가 그 저축을 제1금융권이나 대부이나 제2금융권에 저축을 하도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도 27.9%가 예전보다는 34.9%보다는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여전히도 서민들이나 빈곤층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금리이기 때문에 20%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대부를 규율하는 것이 시경제과에 등록대부를 시경제에 등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금융감독은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규율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늘상 대부 문제가 있으면은 중앙정부에서는 경찰청과 협력을 해서 대법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대법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체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애로 문제 좀 듣고 토론을 해주시기로 서로 알겠습니다. 시간 짧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네, 다음은 위평양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상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 합리적인 어떤 최고이자를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주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이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제 27.9%로 통과되기도 했고 옛날에 66%, 44%, 39.9, 34.9로 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이자율을 정한 방법이 대체적으로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의 말씀은 사실은 그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서 그 이외에 지금 앞서 나오신 토론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제자들이라든지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위자율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부업 실태에서 작년 상반기에 28.2%가 이제 평균 금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평균 차입 금리가 7.3%면 약 한 20% 정도 갭이 납니다. 그 28.2%라고 하는 대부업 금리는 34.9% 있을 때의 금리 평균 금리란 말이죠. 근데 이걸 봤더니 8.7% 갭이 나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봤더니 평균 차입 금리가 7.3%가 했더니 이번에 27.9%로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8.7%를 빼면 19.2%입니다. 거기서 17.3%를 빼면 12.9%의 이익이 남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20%로 제한을 해보자라고 이제 동일한 방법론으로 해봤더니 이 수익률 예대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4%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행 제1금융권의 예대 마진 금리율이 1.7%에서 2%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그 대부업체가 저달금리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20%로 내리면 운영하기 어렵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민들 그 급적 같은 경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번 국회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20대 국회 첫 과제로 대법법 이자제한법에 적용하는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원화시켜서 20%로 확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금융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근데
충격 반응 함수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과연 20%로 내렸을 때 얼마만큼 서민들의 급전 조달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우에는 결국은 뭐 시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다양한 금융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저기에 썼지만 어찌됐든 이슬람 금융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식으로 만들면 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거기는 이자가 없고 대신에 그 돈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뭐 이용료라든지 뭐 수익에 따르는 수익률 배분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금융 시스템이 한국에 정착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비명 연구위원님께서는 역시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좀 이자율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다음은 오영숙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상품에 대해서 이자라는 것은 하나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일반 상품에 있어서. 그랬을 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 문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과연 2개밖에 없을 것이냐. 즉 이자 제한법과 그 다음에 대부업법만에 이자 제한법에서 25%,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법에서는 지금 이제 12월 31일 날로 약간 일몰되었습니다만은 그때 34.9%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이자 제한을 규율하는 법이 없느냐. 가장 대표적인 소송촉진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약고 15%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탁금했을 때 이율에 관한 약고 규정이 어떻게 되면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1000분의 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법이라든지 각종 소비자 보호법상의 약고 지연 이자율을 약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15%, 20%. 즉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국가를 계약 당사자라는 법률에서는 지체상금을 약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2.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000분의 2.5. 굉장히 이와 같이 우리 현행법상에 이자와 관련된 법규가 단지 이자 제한법만이 아니라 대법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갖고 그 이자를 갖고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경제 사정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은행 금리 등을 고려해서 여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여기서 계속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변동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상이 25%, 그 다음에 대금업법 지금 개정안에서는 27.9%로 약고 인하되었다고 그러니까요. 과연 이러한 것이 약간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자 제한법상이 약간 25%까지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약간 지급하지 않고 원본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약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면 몇 프로로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정 이유는 약 95%인데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약 15%로 줄어들게 약고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25%가 맞는지, 소송촉진특례법상에 약 15%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이자율을 인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감론을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객관적이고 더 이제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약간 그 이자율 인하폭을 약간 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모든 재반 이자율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전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갖고 다 여기서 더해져서 인하폭을 약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에 약 몇 프로 줄였으니까 이번에 한 몇 프로 줄이자라는 방식으로 약간 들어가기보다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서 엄밀한 약간 조사들이 약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된다면 이자 제한법이라는 대부분법에 있어서 해가지고 아까 노정준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의 가장 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자와 지연 이자, 즉 말하면 그 내가 빌린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 내가 사용의 대가로서 약간 지급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해가지고 지급해야 될 시기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가 사용 대가 플러스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자 제한법에서 과연 해가지고 이자를 제한하는 거냐 아니면 지연이자까지 하고 제한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에서는 여기서 지연이자까지 해가지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대법법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여기서 지연이자는 해가지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과연 해가지고 이자와 그 다음에 지연이자를 같이 모아서 여기서 이자 제한이는 최고 이자 제한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가지고 이자 제한법상의 이자와 그 다음에 대법법상의 하고 대법상의 하고 최고 이자 이런 그 입법 목적이 하고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영석 교수님이 민법을 법학을 전공하시다 보니 아주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주선 팀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국회에서 이 입법 공백 상태가 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이제 정부에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회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될 건데 다만 우선 제 54쪽에 보면 경과 규정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금 표현은 이제 그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하게 되어 있긴 할 텐데 2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을 반영해도 이 법 시행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떤 얘기냐면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부 업체들이 100%, 1000% 이자 약정을 하더라도 일단 그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그것이 민법 103조나 104조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이론상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이자 약정을 하는 것, 즉 100%, 1000% 이자 약정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 계속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개정안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는 100%의 이자 약정이 전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즉 법 상태로 법적인 상태로 본다면 그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2016년 3월 1일부터 이 법이 만 시행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계약 체결하는 대부업 계약 체결을 이자 약정을 하는 그때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를테면 예컨대 지금 논의되고 있는 27.9% 이하의 약정만 적법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과 규정을 통해서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체결된 이자 약정은 일단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이자를 받을 때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에는 10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2016년 3월 1일부터는 기존에 계약된 그 이자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2016년 3월 1일부터는 27.9%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간 절충이 되는 것인데 그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소급 입법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예컨대 법 규정을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대부 약정, 이자 약정에도 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부분을 훼손할 수 있지만 소급 입법에 의한 어떤 헌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입법자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 절충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어떤 이자 약정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특히 이제 대법을 이제 상당히 이제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 지도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34.9%를 넘는 식의 약정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고 가산이 넘고 이를테면 1000% 뭐 100% 이상이 되는 어떤 이자 약정을 했더라도 그것은 이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즉 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또한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까지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절충적인 내용이 상당히 이제 법적 공백 상태에 있던 것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논의된 것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관련 내용이 또 개정이 되지 않으면 또 일몰 규정에 의해서 다시 입법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논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대부 업체 별도의 그 특혜금리를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른 선진 각국의 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대부업법이 사실은 뭐 은행 못지않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쪼개기 대출 3-4개 어떤 대부업체 묶어서 한 대부업체는 뭐 300만 원, 500만 원밖에 대출하지 않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 채무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빌려가고 있고, 그것이 공공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면이냐면 그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는 것, 상환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금융회사의 자기 책임인 것이죠. 금융투자자 자기 책임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자율을 차이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나 경제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법적 규제 하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헌법 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자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혜를 법리상으로 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그 회사님이 잘 분석해준 것처럼 절대 어떤 그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 소액을 적절한 금리에 빌려주고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퍼센트 내지는 수천 퍼센트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조가 짜있기 때문에 구조가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더 이상 이 대부업체에서 서민금융 기능도 못하는 마당에 경제적인 특혜를 더 이상 줄 이유가 전혀 없고, 법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도 대체로 한 20% 정도에서 이제 그 최고 금리를 두고 시행령에서 그때그때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조정한다면 충분히 이 합리적인 대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필요하고요. 마치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반대론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 맞춰 좀 설명하는 것이 논의 풍성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추가를 드리면, 또 하나는 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도 필요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반대하는 것이, 저신용자는 기본적으로 금융 기본 원리에 비춰봤을 때 대출을 해줘야 할 분은 아닌 거죠. 저신용자라는 것은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 즉 상환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대출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빚 속에서 허우적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그분들은 즉 대출에서는 차단시키고 복지 영역에서 신속하게 갱생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컨셉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가 성남시민상담센터인데, 기본적으로 빚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빚 조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빚 조정을 한 다음에 빚에서 탈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적인 원조,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거나 주거 문제를, 주거 부분에 대한 복지 연계를 연결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갱생할 수 있도록, 회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 대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신용자의 확대를 늘리자, 이런 것도 저는 금융의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채무자에게도 적절한 어떤 구제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자 영역, 즉 고금리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고리대를 근절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제재 측면도 중요하지만 민사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겠다. 즉 돈을 빌려주더라도 일정한 법적 제한이 걸리게 되면, 법적 제한이 걸리게 되면 이자도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즉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형사적인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고금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도 대부업법이 있긴 하지만 불법 사채가 엄청 많고, 그러나 대부업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대부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 이른바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대부 활동을 했을 때 이제 이자는 대부업법상의 특혜금리는 아니더라도 이자제한법상의 2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부업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사적인 어떤 처벌은 감수하고라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유인 때문에 능히 이런 사채를 계속할 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잘해서 안 걸리면 100% 200% 받을 수 있고, 걸려도 25% 받고, 다만 바지 사장 등 내지는 그 자신이 이제 형사적 제재, 뭐 벌금 정도 많이 이제 벌금 수준에서 형이 많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 감수하고라도 이런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서, 이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사적 제재를 통해서 예컨대 이자제한법상 약정을 초과했을 때는 이자약정 무효로 하고, 그리고 받아갔던 것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이 한 2배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원본 계약도 무효로 해서 원본을 아예 못 돌려받게 하고, 받은 것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이게 이 부분이 방금 그 발제를 하셨던 독일의 예라든가 프랑스 예를 보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전통의 어떤 그 법체계에서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그 서민금융육법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묶여서 나가는 있긴 했었는데 19대에서 거의 잘 논의가 안 되고, 이자 제한 조금씩 낮춰지는, 이자율 좀 낮춰지는 정도로만 이제 개선이 됐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고금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법적 논의들이 부족했는데, 이제 새로 구성된 20대 때는 이 논의들이 좀 풍성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이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어떤 수준의 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고금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중선 변호사님 오랜 기간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셔서 아주 폭넓은 토론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신용이 약한 사람은 왜 보금리를 내야 되느냐?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자고 뭐 돈도 없는 사람한테 금리를 더 많이 내라고 그러면 결국 더 이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홍익대 전승인 교수님께서 조금 늦으셨으면 시간을 맞춰서 오셔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간단히 적었습니다. 개선 방향 그 중하단부터만 보시면요, 예외 없는 통일된 규율. 그래서 최고이자율 규제는 이자제한법을 하자. 그걸 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가장 대차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쏙 빼고 나면 뭐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안고 빠진 뭐 찐빵이다, 이런 거죠. 그럼 뭐하러 이자제한법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규율해라. 대부업자의 업무행위 규제에 써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차입자의 상환능력 심사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이제 대부업에서 핵심적으로 규율해야 될 내용인데, 그거는 선언적인 규정으로만 쫙 돼 있어요. 벌칙도 없습니다. 상환능력 심사 제대로 안 하면 뭐 어떻게 커다란 벌칙이냐, 벌칙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착하게 해라, 이것뿐입니다. 착하게 안 하면 뭐 너 참 나쁜 애구나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나 열심히 고쳐야지 뭐 이상한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처벌 강화해야 된다. 처벌을 행정적으로 강화할 건지, 형벌로서 강화할 건지, 금전적으로 강화할 건지, 무효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느 거 해도 좋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해야 된다. 그리고 위반의 강도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좀 차등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뻔히 아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당연히 아는 사람이 한 경우, 예를 들면 금융기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자제한법 얼마인지 모르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그건 이제 고의라고 간주하고 세게 처벌을 해야죠.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체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 그런 것도 이제 요번에 걸린 게 여러 건의 나쁜 짓을 하는데 우연히 표본 삼아 한 번 걸린 거라고 간주해서 몇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 그리고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이런 얘기하면 그냥 뭐 벌금 과태료만 때리고 당해거래를 무효로 하고 요 정도만 할 게 아니라 영업행위 규제를 해야 된다. 30일 영업금지
뭐 TV 광고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이제 좀 정신을 차리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최고 이자율 수준을 내려야 된다. 최고 이자율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크로스 섹션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매우 높고 시리얼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높다. 2007년, 8년 그 MB 정부 초기의 외환위기 이후에 그 IMF 말고요. 그 뒤에 온 2008년 금융위기,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색깔을 넣는데 이제 흑백으로 나와서 위가 대법 이자율 마이너스 국고채입니다. 그 위에 시리즈가 아래 시리즈가 이자 제한법상 최고 금리 나누기 시장 수익률이고요. 그럼 특히 이제 대법 쪽의 상대적 수익률이 이제 이 국고채가 금리가 막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격차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이게 언제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기 그 골짜기를 밑으로 쫙 내려보시면 2014년, 뭐 13년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비중이 이 상대적 비율이 악화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이자율을 지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훨씬 더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 추세고요. 수준을 한번 보시면요, 시장금리 대비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수준이 제일 낮았던 때가 5배입니다. 5가 5배예요. 5%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13배, 14배, 15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시장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대략 지금 거기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2%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한 1.75 막 이래요. 근데 최고 금리는 25%입니다. 그러니까 15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법 이자율은 20배입니다. 국고채 수익률은. 그러니까 대법 이자율의 아래의 2배 시장금리에 2배, 3배 잡으면 잡아도 그것에 또 2배 잡아도 훨씬 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 이자율 27.9인가요? 뭐 그거 이제 하고서 이렇게 5만 생색을 다는 28%인가요? 뭐 얼마 있죠? 예. 그거 지금 생색낼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확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어디서 돈 받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우선 급전이 필요할 때 꿀 수 있는 이제 한두 번 정도 꿀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겠지만 대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급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급하게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내가 돈을 못 찾았다. 지금 토요일이라 은행 문이 닫혀서 이런 경우거든요. 급전은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 본인이 응통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분들 이자제한법이나 이 대법chế 수렁에 빠진 분들은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있으면 돈 생기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돈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해결해줘야 되는 건 아무리 저리를 줘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의 기회를 주고 소득 보전을 해주는 것이지 대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심지어 10%짜리 바꿔드린 돈으로 바꿔드려도 2달 지나면 다시 연체하고 아니면 세대출 받습니다. 10%짜리 금리를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문제는 소득 보전을 해결하자.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소득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면 소득을 줘야지. 이자 제한법상의 최고 이자를 뭐 높이고 낮춰서 대출 받아가라라는 걸로 문제가 어차피 해결이 안 된다. 너무 높다라는 거는 너무 높지 않다. 지금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계속 퇴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낮추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전공하시고 잘 말씀해 주신
강자가 약자를 끊임없이 그냥 더 많이 가져가려고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공무원들이랄까 그러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아까 무슨 새로운 법에 또 특별한 기구를 또 넣어서 자기들이 또 갈자리라든지 자기들 자퇴를 또 넓히는 이런 것이 결국은 이 기득권의 어떤 카르텔, 강자들의 어떤 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반드시 좀 타개돼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